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는 다른 전시들이랑 조금 다르게 오픈을 하고 나서 우리 이렇게 대담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며칠에 걸쳐서 좀 더 이제 자료와 생각을 보강을 해서 후평론을 쓰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도 보고 또 자료들도 봤는데 작가님께서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제 글도 잘 쓰시고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단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혹시 오늘 좀 모질라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제 더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또 스페이스엄에도 감사를 드리고 네. 이번 전시에 어떤 갤러리와의 호흡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작가님은 이제 오픈한 지 며칠 지났는데 어떤 거 같나요? 일단은 이번 전시는 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에서 다시 작품을 추려서 갤러리로 바로 이제 들어오는 좀 모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데다가 네. 그 작품들에 대해서 또 중간에 대담을 진행하고 평론가님과 계속 그 형식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저로서는 되게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제 또 관객들 반응도 계속 보면서 네.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긴 기간, 그러니까 중요한 긴 기간을 이제 평론가님과 스텝을 맞추고 있는 네. 중이라서 이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그 작품을 좀 즐겁게 감상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어, 자주 나와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네. 재미있게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통창문이 있고 1층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도 오픈 날 이제 1시간 일찍 와 있었는데 들어와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하다 가신 분도 계셨고 네, 또 오프닝 날에도 이제 아니 검은고 그리고 그 대금, 소금 이런 연주를 같이 네네. 진행을 해서 이번 전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한국적인 상징 뭐 그런 테마와 이제 연결을 해서 네. 그 검은고 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골목을 지나시는 분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저로서는 좀 더 관객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 되게 좀 공간적으로 잘 어울리는 네, 곳에 네. 전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레토릭인데 레토릭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이미지적 중증성 이런 이야기들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학술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이렇게 캐주얼하고 쉽게 또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 또 작품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토릭이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이제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을 공부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레토릭이라는 말이 과연 말과 글이라는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핵심처럼 여겨지는 부분을 조금 벗어나서 다른 예술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제 작가들에게 활용되고 있는가 또는 생각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궁금해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작가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 분한테 제가 이제 대화를 신청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좀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작가님의 이제 작가 노트에서도 그런 지난 전시 작가 노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수사학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고 또 이제 그간의 다른 자료들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해볼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레토릭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전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풀어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이제 큰 질문을 그냥 던져보자면 레토릭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학이라고 할 때 네. 이제 그 언어적인 그런 형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은유나 직유, 뭐 제유, 환유, 뭐 알레고리, 또 패러독스 뭐 이런 식의 어떤 형식들을 가지고 상대에게 이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수단, 네네. 방법 뭐 이런 거를 레토릭이라고 한다면 네네. 회화에서의 레토릭은 뭐 기본적으로는 점선면, 뭐 색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맥락을 어떻게 구성해서 관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전달을 막을 것이냐 이런 식의 수위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식의 미술 형식에 대해서 레토릭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그 미술 형식에 대해서 은유, 메타포로 네. 접근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있는데, 근데 네. 대체로 회화에서 특히 이미지적으로 접근했을 때 은유 외에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네.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의 종류로 이제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시도는 이제 거의 본 적이 네. 없고, 그리고 작가들조차도 이제 내가 구사하는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에 관해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좀 그런 미술 형식에 대해서 특히 회화를 이미지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미지 형식에 있어서 구사하고 있는 형식들에 관한 좀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로만 봐도 흥미롭고 또 직관적으로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하나로 정의하진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아름답다 또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슬픈데도 아름답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감상적인 그런 수식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먼저 그런 은유, 환유, 대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학에서 많이 분석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레토릭적이라는 거, 수사학적이라는 것을 신경 쓰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예술 형식은 특히 이제 회화는 말로 정확히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아우르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한눈에 어떤 아이러니함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러 층위 중에 그러니까 뭐 더 되게 직설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이제 면모가 있는데 인생에 근데 어떤 중층적인 측면에 관해서 언급하기에 되게 좋은 매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최근 전시에서는 중증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은 회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획득이 된 매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에 관해서 이제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라는 장르에 천착을 하고 있는 만큼 회화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영토에서 회화의 영토에서 내 위치가 어디이고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어떤 형식적인 특성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얼개들에 관해서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그런 내 삶과 상관없는 없이 그러니까 발이 떠 있는 상태로 그런 얼개들만 고민한다 그러면 일종의 그건 게임 같은 것이 되고 그렇다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공허한 것이기 네. 때문에 그 제가 발딛고 있는 현실 자체에 대해서 그 균형 감각을 잘
갖춰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회화의 그런 맥락들로 매체적인 특성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중증성에 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연작들을 통해서 이제 각 시기별로 좀 다른 종류의 레토릭을 구사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길게 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실의 리얼리티에 대해 관심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미술사의 여러 맥락을 환기시키면서 그것의 그 맥락의 방향을 전복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둔다거나 뭐 그런 식의 방식들을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체의 특성이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관심사를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들으면은 하나하나가 되게 흥미가 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의 이름처럼 그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쵸.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정직성 하면은 되게 딱딱한 것 같다. 남자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되게 재밌는 이름이다. 예명으로서 너무 좋은 이름 같다. 이런 직관적으로 그런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름 세 글자뿐만 아니라 네. 그런 작가님께서 평소 구사하시는 언어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작업 전반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스로는 좀 그런 거에서 버거움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제 이름에 대해서요? 뭐 이름이라든지 이제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당위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없잖아요. 그쵸. 네, 예. 미술사적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은 사실은 나에겐 당이지만 그쵸. 모두에게 당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서의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더 중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의 맥락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복잡하게 들여다봐도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여러 종류의 관객들에게 뭔가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직성이 저 자신의 삶에 대해 정직하고 싶고 정직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거나 하나의 방식만으로 어떤 저의 삶이 전달되기를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되게 입장에 따라 되게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직성이란 이름이 가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전달하되 그것을 유연한 형식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제 이름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레토리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회화라는 장르도 뭐 사진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고 또 인위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말이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중층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탐구를 해오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 이미지라는 것이 작가님한테는 어떻게 작용을 해왔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이 대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잘 안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미지가 그림 대상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의 어떤 측면을 단서를 끌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그 그림에서 펼칠 때 보이는 사람에게 저건 뭘 그렸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들어가는 상태와 이제 모르게 가릴 때와의 차이 같은 것들로 좀 긴장감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그러니까 회화에서의 이미지는 그런 식의 이제 단서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대한 조정이 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리는 사람의 상태가 되게 드러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사인 같은 것만 해도 그 범죄 심리학 같은 거 보면은 글을 어떻게 글씨체가 어떻다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어떤 pH로 그림을 그리고 농도가 어떤 정도의 물감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는 사람의 상태까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첩을 해서 이제 그린다 그러면 제가 그리는 저의 상태와 대상의 어떤 측면을 연결해서 그 배치만으로도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다양하게 증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 이미지들이 있고 요즘같이 뭐 디지털 이미지가 정말로 넘쳐나는 세상 네. 속에서 회화 이미지는 대상의 측면을 가져옴과 동시에 나의 어떤 신체적인 혹은 감정적인 여러 가지 층위들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는 저의 주체성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런 측면이 좀 다른 이미지들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이미지에 접근을 하고 있죠. 뭐 이미지에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겠지만 네네. 그리고 회화의 그런 그 흔적이기도 한 그리는 사람의 흔적이기도 한 그런 특성이 굉장히 추상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분법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반영하는 거랑 구성하는 거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성은 좀 더 어떤 수용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흡수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나의 상상력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게 좀 더 크다면 반영은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의 상황에 좀 더 수동적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의 어떤 작업 행보를 보면은 그 이분법성이 조금 잘 이렇게 조화되는 느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히려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어떤 구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스스로도 인정되시는지 공감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반영이 더 상황을 드러내고 내가 구성하는 것이 뭐 더 이렇게 더 뭐라 해야 되나 나의 관념을 드러내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추상성을 띈 그런 흔적이 그 그림을 그릴 때 혹은 그 장소에 있을 때의 상황성을 훨씬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단서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환유의 형태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 대상을 끌어오지만 그것이 그 대상만이 아닌 것 같은 암시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종류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반영은 그러니까 재현은 뭐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연작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언어적으로는 은유한다라는 말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 이런 게 좀 있는 터라 이제 작가님께서 은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환유나 그런 대유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은유를 피해서 환유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피한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거에 가장 적절한
거를 거의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기에서 뭐 운율을 피해야지 이런 생각은 했던 것은 아닌데 네네. 근데 제가 어떤 대상을 그렸고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 대체로 은유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거에 대해서 아 이게 그렇게 다 같은 태도로만 접근을 했었나 이런 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았는데 미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단어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뭔가를 함축하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되게 은유라는 단어로 많이 네. 설명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예컨대 저런 수국 그림의 경우에도 뭐 수국이긴 하지만 그것이 수국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그렸다기보다는 수국의 어떤 일부를 가져와서 되게 다른 것을 풀어낸 뭐 환유나 제유의 성격이 더 강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설명이 될 때 이제 그런 식의 이미지의 성격에 관해서 이제 그 세분화해서 얘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는 환유나 제유다 이게 지규다 뭐 이런 식의 분류 자체가 시각 이미지의 복잡함에 비하면 너무 또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지는 않았고 지난 전시회 수사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그런 회화 이미지의 중증성에 집중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적인 상징, 뭐 용이나 뭐 사군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끌어오면서 네. 현실의 상황성을 함께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회화의 수사학적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단어이고 네네. 그러면 그 수사학, 레토릭에 맞춰서 그런 미술 형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심사숙고해서 뭐 제안을 드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다만 제가 제 그림의 형식에서는 뭐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좀 제 작품을 계기로 해서라도 좀 더 그런 단어들이 엄밀하게 좀 더 분류가 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미술 형식을 구사를 하는데 그 단어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제가 뭔가 이렇게 대안은 없이 막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네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건강한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돌을 던져야 파문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의 이제 작업들 중에서 빗속에 능소화요? 버드나무? 네, 버드나무, 능소화 이런 식으로 빗속에라는 말이 네. 이제 앞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 엄청 긴 막 문장 단위의 그렇죠? 20자 이상의 그런 이제 제목을 즐겨 쓰시는 작가님들도 있는데 작가님의 이제 그런 빗속의 능소화라든지 이런 빗속이라는 그 수식이 저는 서사적으로 갖는 또 레토리컬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는 작품의 제목을 그런 단어로 제시를 하지 않고 네. 연작의 이름만 이제 제시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 제목은 대체로 번호로 표기해서 뭐 2012년에 뭐 43번째 작품 뭐 이런 식이면 2012 43 뭐 이런 네네. 식이고 연작들의 경우에는 뭐 연작들에서 오히려 좀 더 그런 중증성을 얘기할 수 있는 제목을 붙였었는데 뭐
푸른 기계 연작의 네. 경우에는 푸른이 이제 블루 칼라의 블루이기도 하고 푸른색의 블루이기 그러니까 네, 네. 푸른색 그 자체이기도 예, 그래서 하고. 블루 칼라 시리즈가 이제 푸른 기계를 네, 블루 네. 칼라로 했었는데 그것이 블루 칼라의 블루이고 아니면 푸른색의 블루이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영문 제목과 한글을 병기할 때 그런 중증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네.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뭐 녹색 풀의 경우에도 녹색 풀이 잡초의 풀이기도 하지만은 고인물의 풀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영문 한글 병기에서 이제 썼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제목에 그런 단어들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대상을 좀 한정을 짓지만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추상과 구상의 이분법에 관해서 뛰어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을 규정짓지 않고 번호를 표기하되 연작의 맥락을 그 연작명을 통해서 제시한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추상과 구상의 구분을 뛰어넘겠다는 얘기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이제 이것에 관해 매달리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네. 각 작품의 그런 성격에 맞는 이제 그 제목을 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작품 제목을 한글 제목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빗속에 이런 얘기를 집어넣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꽃이나 나무나 뭐 그런 한국적 상징성을 띠는 이제 대상을 가져오는데 네. 그것이 현재적 상황,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연결해서 풀려면 그런 수식어가 빗속에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제가 보는 저 대상은 어떤 한국적 상징의 맥락 속에 있는 그 것이라기보다는 되게 그것을 가져오되 빗속에 있는 그것이라고 하면 되게 구체성을 띠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목에서 좀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를 썼고 또 용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얘기되는 용과 서양에서 얘기되는 드래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용과 드래곤을 같이 병기를 하는데 그림 속에 있는 거는 굉장히 고가도로가 있는 도시 열섬에 갑자기 등장하는 되게 습기 어린 바람과 비에 관한 그림에 용을 등장을 시켰기 때문에 뭔가 제목과의 약간씩의 어그러짐이 있는 거예요. 용과 드래곤과 저 그림은 되게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의 용, 뭐 이런 것들에 관해 좀 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레토릭적인 즐거움을 좀 더 보시면서 제가 겪는 용에 관한 상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상황적인 제목들을 영문, 국문, 병기에서 좀 더 강조를 하면서 가져오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의도라든지 그런 서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반영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채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를 좀 어떤 작품을 예를 들어서 뭐 채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결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그 빗속에라는 단어에 이제 제가 겪는 최근에 그런 폭우나 뭐 이렇게 자연환경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만 볼 수 없는 정말 저의 생활과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폭우, 뭐 폭염, 뭐 산불, 뭐 가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되게 뭐랄까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거는 저는 저 정도의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갖는 그 고통의 강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뭐 빗속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에 제가 되게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뭐 산불을 겪은 후에 상황들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감정이입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모양을 비슷하게 해서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버드나무가 비에 흘러내림과 같은 어떤 동선, 춤을 추는 것 같은 동선을 취해서 비를 흘리고 버티는 거, 되게 네. 여린데 버티는 거라든지 뭐 산불이 되게 나서 지나갔는데 불탄 후에 그 나무는 자체는 되게 죽었는데 네. 다른 잡초들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다시 숲이 살아난다거나 네. 그런 식의 어떤 가혹함을 이겨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적인 상징을 끌어오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내 삶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상으로 소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 대상을 배치하고 그거를 이제 그려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림의 표현에 있어서도 밑색을 굉장히 채도를 강하게 네. 넣어서 되게 가혹한 조건을 만들고 그것을 네. 해결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려낸다거나 아니면 붓질에 있어서도 대상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되게 자세히 그릴 수 없는 평붓으로 마치 손발을 묶은 채 뭔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식의 느낌으로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표현을 해낼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가혹함을 네. 네.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려내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림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네. 뭐 어떤 그림들은 되게 밝고 그 자체가 되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을 때 그리는 거. 장미나 저기 비가 내리지 않는 능소화 그림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가 되게 그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밝은 주황색이나 채도가 높은 색이 어떤 가혹한 조건을 네.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네. 그 외에 대체로 많은 경우에 그 채도로 높은 색을 먼저 그려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 힘든 숙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해결을 하는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가혹한 조건, 그러니까 빛 속에랑 연결되는 조건으로 채도 높은 밑색을 집어넣고 그거를 지지체의 성격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잘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대상의 세부를 제일 잘 그릴 수 없는 붓질로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대상을 그려내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제한된 조건을 뛰어넘어서 질을 획득하는 것에 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림의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훈련도 스스로 가혹하게 느껴졌나요? 네, 되게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되게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되게 이제 그 예중예고로 졸업을 하고 이제 되게 기존 입시 입시미술에서 되게 이제 단련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테크닉을 과시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뛰어난 소묘력을 가졌더라도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제 그런 식의 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네. 설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장 기본적인 색과 큰 점과 면 뭐 이런 것들로 그것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고른 조건이긴 한데 뭐 어차피 이제 테크닉을 과시하기에는 육아 살림은 해야 되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는 각오 속에서 선택한 방식이긴 네. 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테크닉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테크닉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도 있게 그 핵심을 뽑아내는 그림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그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테크닉이 없는데 되게 테크닉이 강한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되게 좀 그런 조건들이 설정해 놓은 것들이 좀 가혹한 측면이 있죠. 네. 뭔가 우리가 이제 지나온 시간 또는 지금 또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재반 환경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설정한 그런 컨디션 이런 거 모두가 가혹함이라는 관용사 네, 안에 그러네요. 지금 녹아들고 있는데 빗속에 그래서 가혹이란 말이 지금 한 15번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한 5분 이게 동안. 반복하는 게 그래서 좀 이제 당황스럽네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번 전시 이제 그 준비하시면서 쓰신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잔인함, 뭐 크롤, 뭐 페인? 스트릭트, 뭐 페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뭐 혹독함이랑도 다르고 또 그쵸, 답답함이랑도 그쵸. 다르고 엄격함이랑도 다르고 굉장히 유의어지만 다 층위나 이런 게 엄청 다른 것 중에서 가혹함이 딱 선정이 됐다는 느낌을 그러네요. 지울 수가 없는데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더 생각을 해보니까 가혹함이라는 거는 인생 자체를 마치 신이 설정한 것처럼 네. 표현하는 단어도 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조그만 어떤 더 강한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도 가혹함이 되고 또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막 척박한 막 이런 상황도 되는데 그 진짜 뭐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오히려 그래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는 그 인생이 되게 고통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네네. 주어지는 이제 삶인데 거기에서 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그 가혹함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겪어야 하는 모든 생명은 굉장히 그 비정하고 가혹하게 느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시기가 굉장히 칼같이 돌아가고 그것에 관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봄을 좀 길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네네.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삶이 진행이 되고 인간 삶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거는 나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나이에 맞춰서 이제 해야 하는 어떤 뭐 사회적인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부여하는 과제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내 자식한테 어떤 엄마이고 싶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어릴 때는 되게 화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우울하거나 우울하도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 비정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그 고통을 승화시켜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인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사람이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가난해도 너무 비루하지 않고 부자여도 천박하지 않은 삶에 네. 관해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적절한 상태를 어떤 품격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기본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림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그 테크닉을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빈약하거나 그렇지 않은 어떤 상태를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제작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가혹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삶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 태도에 관해서
다양한 레토릭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저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한꺼번에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인생은 기본적으로 가혹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이 성숙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일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환희랄까? 이런 게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내 작품이 이제 그런 가혹함을 모티브로 해서 또 그런 가혹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의 색깔,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 이런 것을 좀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저희 아이가 이런 전제를 크게 이렇게 안 느꼈으면 좋겠죠. 근데 안 느낄 수 없겠죠. 네. 근데 그것에 관해서 근데 아이가 그것에 관해서 저에게 인생 삶의 가혹함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큰애가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른 단편 소설의 형태로 글을 쓴 것을 그러니까 보여줘서 읽었던 적이 네.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혹함을 다른 종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고 네. 저는 예술가의 역할이 별게 아니라 굉장히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뭐 되게 질이 높은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일종의 샘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어쨌든 직업적으로 자신의 삶이 외부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좀 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릴 수 있다는 면에서는 연예인하고 좀 다른 네.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식의 이력을 통해서 작품이 제작되고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많이 드러나잖아요. SNS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하는데 그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고 그거를 예술로 승화하느냐 어떤 방식의 레토릭을 구상해서 보여주느냐를 제시하는 샘플 같은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이 물론 감흥을 하셔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고통이나 가혹함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극히 땅에 발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의 예시를 가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술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식이 그런 식의 가혹함을 다른 식의 예술로 승화하는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고 그리고 제 작품에 대해서 그냥 보고 저는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제시하는 어떤 뭐 여러 미술사적인 맥락이나 뭐 비틀기 같은 것들을 이해하셔도 너무 좋지만 가장 와닿는 그런 감상평은 제가 느끼는 가혹함을 뛰어넘는 어떤 의지나 품격에 관한 관심사에 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그것에 관해서 어떤 환희를 느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구체적인 이 그림을 내가 가까이 보고 되게 그 전율을 느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때 되게 기쁘고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체로 제 작품을 이제 구입해서 곁에 두시는 컬렉터 분들이 되게
강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되게 어떤 가혹한 상황을 이겨내고 어떤 식의 자신만의 어떤 리듬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감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삶에 어떤 그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진 작가의 예술품이 어떤 계기를 위안이 됐던 기쁨이 됐던 그런 네. 식의 어떤 대상이 된다고 하면 너무 기쁘고 좋죠. 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가혹함이라는 게 그 부정적인 느낌도 물론 있지만 승화라는 게 부정에서 긍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어떤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뭐 꼭 구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형태로 발현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또 승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의 인터뷰에서도 기계 더 메커닉인가요? 이런 네.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블루 컬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표현, 또 인식 이런 것들이 딱히 너무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치열함과 성실함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신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중립적인 저항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떤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좀 인상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 지향성이 그런 쪽에 있는지 중립적이지만 또 저항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관해서 네. 기존의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한 브러쉬 스트로크는 되게 남성적인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맥락 자체를 이제 드러내는 것으로 그 위계나 그 관계를 역전시킨다거나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계 더 메카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기계는 되게 차가운 것이고 막 일하는 사람은 되게 더럽고 막 이렇게 힘든 노동이다. 뭐 그런 것도 일면 맞지만 근데 기계는 되게 인간의 장부 같은 것이고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리듬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흥겹게 네. 일한다. 뭐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기존의 규정과는 다른 종류의 어떤 성격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삶의 가혹함에 대해서도 삶이 가혹한 게 맞지만 되게 많은 부분 그거를 극복하는 힘은 그거에 대해 정면 대결한다기보다는 유머로 되게 많은 상황이 약간 헛웃음 같은 것들로 네네. 그 상황이 되게 괜찮아지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가혹함에 대해 다 건강함으로 응수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맞지 않는 색깔 같은 것들을 덧입혀서 약간 상황을 그 유머러스하게 만들어 본다거나 뭐 그런 식의 좀 우회적인 접근을 좀 했던 것 같고 네네. 우회를 할 때는 기존의 미술사에서 어떤 형식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지에 관해서 좀 다시 이제 다르게 쓰는 방식들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유머를 구사한다거나 네. 어떤 부분들은 블랙 유머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식의 방식들을 사용을 했죠. 근데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항은 저항이되 전면적으로 이렇게 네가 틀렸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 같은 것들을 제 작업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레토릭이 중요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전면적인 이제 그런 뭐 공격성 이런 건 아니더라도 소재를 선정하는 방식이 꽤 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고성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쨌든 끌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생략하지 않고 그 이야기, 그 서사 자체를 끌어왔고 그래서 친구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셨는지도 좀 궁금했고 또 그런 어떤 단순한 자연의 섭리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나 내재하는 그런 위험성이랄까? 새로운 어떤 계기가 갑자기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의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한 것인지 그래서 이번 전시의 이제 주제가 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전과 좀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네.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난적 상황이 빈번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부터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되게 그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이제 구축해야 되는 계층이 먼저 이제 그런 걸 직접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의 문제와 되게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친구의 얘기를 빌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 삶의 문제에 계속 그 기계 더 메카닉도 저희 남편의 직업에 관한 얘기였고, 그런 식으로 좀 저의 그런 삶의 문제에 되게 밀착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은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겪는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때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시를 꾸려왔던 것 같고, 근데 당장의 이슈를 당장에 해결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회화라는 매체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이슈를 어떻게 내가 그림의 형식으로 다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약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 그림으로 이제 연작으로 순차적으로 뒤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친구의 경우에도 고성 산불이 2020년에 있었고, 집을 지은 지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게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려야지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이제 소화가 되면서, 그리고 그 일들이 저 또한 폭염과 폭우로 그림이 이렇게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을 작업실을 돌보면서 이제 계속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려야 되는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리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최근에 그런 그 스토리가 강화됐다고 봐야 하나요? 근데 구체적인 제목과 함께 그런 식의 에피소드를 함께 소개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제 삶과 되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저 역시도 되게 피해의식도 있고 되게 좀 소심해서 되게 제 삶의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걸러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많이 이제 가리고 미술의 역사나 이런 측면에 빗대어서 이제 더 얘기를 강하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도 이제 그 나이를 먹은 중진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식의 제 삶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것이 예술로 어떻게 바로 연결이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나의 삶에 대해 솔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되게 자신의 얘기에 대해서 작업이 되고 또 그 상처로운 꿈도 같은 친구의 꿈에 네. 관한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기뻐해서 오프닝 연주도 와서 하고 네. 이제 그런 뭐 기뻐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 역시도 이제 저의 되게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삶의 관계가 예술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작품이나 글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는 측면이 있죠.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작품에서도 좀 더 과감하고 복잡한 이미지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저의 삶의 서사와 관련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작품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인물도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서사라는 측면이 이제 3년에서 5년 소화가 되면서 온다는 그 시간성, 이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워낙 절친한 친구고 하니까 그 화제 직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어도 기뻐하셨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재해석이랄까? 아니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모티베이션 한다는 측면을 얘기를 했을 때 또 더 뭐랄까 기꺼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뭔가 레토릭적 장치라고 했을 때 회화에서는 특히 그런 시간적인 어떤 고와지는 어떤 단계들,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회화의 그 중층적인 특성들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저널의 이미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의 성격이 강한 저널의 이미지와는 다른 좀 더 네, 그 그리는 사람의 관점과 해석이 되게 중요한 회화에서의 그런 형식적인 특성 때문에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네, 뭐 네. 물론 기간이 이제 더 순발력이 강한 작가들은 더 빠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작의 경우에도 한 5년 정도 유지가 되면 그 다음 네. 연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오고 뭐 그런 식의 리듬이 있더라 뭐 하는 얘기죠. 그럼 보통 이게 계기라고 하면은 그 계기가 바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뭐 충격적인 일이거나 이럴 네네.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이제 뭐랄까 내가 진짜로 이걸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시간이 될 때는 그 시간 속에서 좀 고통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답답하거나? 그것도 좀 경우에 따라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립주택 시리즈를 멈추고 그 다음에 네. 푸른 기계 시리즈 간 거는 굉장히 극적이고 단호했어요. 그거는 네. 즉시 왜냐하면 너무 그냥 힘들어서 그래서 즉시 전환을 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제들의 경우에는 되게 제3과 결이 같이 흘러가는 주제들의 네.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그냥 그 보면서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친구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이제 겪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해서 좀 지켜봤던 것 같고 저의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어떤 상황이 방금 겪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오히려 약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상황이 되게 어떤 관점이 달라지느냐에 따라 되게 그 해석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네. 확보가 되면 그 중에서 아 그럼 이 경험은 어떤 것이었구나라는 게 조금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네. 시간 후에 이제 다시 해석을 할 때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다기보다는 고통은 오히려 그 즉발적인 상황에서 오고 네.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괜찮아지도록 하는 과정 속에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그려지기까지의 3년이나 5년의 시간이 고통스럽거나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어떻게 보면 그 거리 확보, 제3자의 시각으로 좀 더 것을 들여다보게 되는 좀 시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삶의 고통을 좀 잘 견뎌내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았나 그림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도 이 실체가 그죠? 실체가 뭐라고 딱 또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체가 이미지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합법에 그 약간 들어가기 전에도? 거르는 과정인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내가 중요하게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네. 다시 되새김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그 보는 분들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감할 수 있는 그 종류의 경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추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통이 그냥 고통 그 자체로 그림으로 드러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네. 그 고통의 흔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나 혹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관점이 같이 제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 언어적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봤을 때는 레토릭이라고 하면 좀 더 전략적이고 뭔가 단기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면은 물론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대선 캠페인 전략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러긴 하지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의 회화에서는 그거보다는 전략 외에 어떤 뭔가 다른 의도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다른 단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이고 좀 더 전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느슨한 것 같은데 진실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단기 전략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크게 세우지 않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계획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최근에는 이제 내년에 전시가 잡히고 뭐 그런 네. 것들은 느슨하게 있지만 내년에 전시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는, 여러 변수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네네.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일들에 관해서 막 전략을 세워서 전력 투구하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제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번 전시에서도 친구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주요한 기획이나 이제 주제로 돼서 글에도 밝혀지고 했지만 네. 막 몇 년 전에 이 전시에서 이걸 얘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네네. 최근에 그림의 흐름을 보니 그 친구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소화할 때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최근에 그림들이 계속 그 친구의 얘기들이 계속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엮어서 이제 전시를 할 때가 되었구나 해서 그 부분에 잡혀있는 가장 중요한 전시의 기획을 해서 이제 집어넣는 식으로 네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되는 것은
전시 자체라기보다는 제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림의 과정도 물론 이게 어떤 뭐 설득을 위한 어떤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설득 자체보다는 이제 제 삶에 관해서 더 이렇게 정확히 그 제시할 수 있는 예술 형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이 설득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예컨대 뭐 표를 많이 얻어야 한다거나 혹은 뭐 작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한다거나 뭔가 그런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떤 식의 레토릭을 구사해야 할까 뭐 이런 네네.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점이 전략하고는 약간 네네. 근데 길게 봐서는 평생으로 따지면 또 전략일 수 있겠죠. 네네네. 좀 근데 단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작업이랑 전시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는 나름의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갤러리와의 궁합도 중요한데 스페이스 엄은 이제 작가님한테 있어서 뭐 지금까지 또는 또 이번 전시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작업과 전시는 좀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갈래의 작업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그 시기에 이제 주된 아이디어가 잡히는 것들을 묶음으로 다시 묶어서 이제 전시로 발표를 하게 되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미발표하는 작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그 전시하지 않기도 하고 네. 하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되게 치유적인데 네, 발표하기에 좀 음.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럴 네. 때는 발표하지 않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상업 갤러리하고 전시는 작품 판매에 대한 부담이 있고 상업씬에서 판매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제가 모든 작품을 막 엄청 팔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은행 이자 혹은 월세 뭐 그런 것들 그 대여 작품 전시를 열어주시는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보다는 작품 판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해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민폐가 되기 싫고 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위해서 막 전력 투구하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제 삶의 충실한 범주 안에서 그래도 판매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형식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페이스 엄의 경우에는 솔직하게 저의 어떤 뭐 어려움이나 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관심사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숨김없이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사이즈의 작품들도 많이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 전시 성격에 대해서 좀 갤러리 측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그 수용을 해주셨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죠. 네. 용기가 납니다. 이 실험적이라는 건 또 앞으로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건데 이번 전시가 또 작가님의 행보에서 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화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민중들의 되게 삶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형식의 그림들을
에서 어떤 상징들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 민화나 어떤 종교도 그렇지만 어떤 그런 뭐 신화도 그렇고 그런 식의 얘기들이 결국에는 되게 고통스러운 조건의 인간에게 어떤 식의 그 정서적인 해결책 같은 것들을 제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왜 막연하고 답 없는 인생에 대한 다른 네. 종류의 그 레토릭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그런 네. 예술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식의 그 우리나라의 기후와 또 온도, 뭐 냄새, 뭐 어떤 그 같이 공유하는 어떤 뭐 인종과 뭐 몸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사용되었던 상징들에 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제 그려지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그 브러쉬 스트로크의 제한을 좀 풀고 네.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해서 좀 더 복잡한 화면을 구사해서 저의 경험적인 서사를 좀 더 강화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시는 제가 그런 상징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도입하기 시작한 첫 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그 변곡점이 되는 네, 그런 네. 전시일 것이다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제가 그 전시 서문을 쓰던 아주 초기에는 조금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입버릇처럼 형식적으로 맨 마지막 문장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렇게 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뭐 잘 알지도 과연 못하면서 기대는 하는 것인가 내가 이거요?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격려사 어. 하듯이 그렇게 한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초기에 저한테 맡겼던 분들한테. 물론 이제 긍정적인 말이니까 그분들도 기쁘게 받아주셨겠지만,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걸 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또 대담을 나누고 또 이번 전시의 성격 이런 것도 좀 더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작가님이 변화도 꽤 있으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또 만남 속에서 제가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전시 제목인 네. 세계 별 세계 월드 아더 월드인가요? 예, 월드 아더 월드. 월드 아더 월드. 네. 또 붙였었잖아요, 그렇죠? 쫙. 네.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네, 언어적인 아. 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가혹함에 대해서 가혹함 자체도 있지만 그것이 유발하는 어떤 긴장감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네네. 요소라거나 뭔가 다른 종류의 서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붙어 있는 곳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 중증성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페인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조합어이고 네. 세계 별 세계가 이제 한글 제목이고 월드 아더 월드가 영어 조합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삶의 지금 일상 속에 있는 그런 숭고함에 대해서 좀 환기시키고 싶어서 제작한 그러니까 지은 이름 전시 제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숭고함이 전에는 어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함이나 네. 그런 뭔가 무력감 속에 그러니까 자연의 거대함 앞에 인간의 무력감 같은 형태로 근데 이전에 그 다루어졌다면 전 지금은 그 숭고가 뭐 그런 스케일감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삶 자체에서 문득 발현되는 것인데 그것에 네. 관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네네. 살아내야 하느냐에 관해서 예술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금의 삶에 관해서 그런 삶의 중증성이자 사회의 중증성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네, 고심하다가
정한 전시 제목입니다. 아, 네네. 마침 저도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레토릭 관련한 이 두꺼운 책을 좀 보다가 여기 어디에도 그 숭고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작가님이 또 숭고함에 대한 이제 노트를 쓰셨던 것 같아서 그 같이 여쭤보려고 여기 메모도 해놨었는데 저도 이제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번도 이제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숭고함이 너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삶의 가혹함, 저와 네. 상관없이 계절이 흘러가듯이 음. 펼쳐지는 어떤 삶 자체 속에 숭고함이 펼쳐지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광대한 자연 앞에 서 있고 하는 설정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저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 숭고 앞에서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관점에서 저의 그 해결 방법들을 네네. 예술로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또 관객분들도 스스로도 자신의 표현의 방편들을 찾아서 발표하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다면 되게 네. 좋은, 저 작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고전적으로 얘기해오던 숭고미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프리드리가 광대한 그 자연 앞에서, 그러니까 바다 앞에서 네네. 그 남성의 뒷모습을 네. 그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식의 승고의 정서가 그런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예술적 상황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땅에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관해서 저도 이제 더 정확한 단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제가 기존의 어떤 숭고를 표현해 온 다양한 예술 형식과는 좀 다른 네. 종류의 새로운 형식을 한국적인 상징을 가져와서 그것을 푸는 방식을 통해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네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서는 회화에서 숭고를 다룬다고 했을 때 마크 로드코의 작품이나 뭐 그 전에는 프리드리의 작품이나 혹은 공공미술에서 뭐 휴먼 스케일을 벗어난 굉장히 큰 대지 미술이라던가 네네. 그런 식에서 다루어졌던 숭고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제 삶과 주변적인 일상의 삶과 연결해서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네네. 또 제가 한국의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의 충실한 조건을 그림 미술 형식에도 끌어와서 기존과는 다른 레토릭을 구사해보고 싶은 네네. 그게 이제 최근에 관심사이고 향후 몇 년간은 그 문제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어떤 가혹함이라는 이제 측면 또는 성격 이거를 이제 또 기반으로 하면서도 숭고에 대한 또 확장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되고 또 대중화될 수 있는 것까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그 대담 후에 이제 글을 써서가 아니라 정말 작가님의 작품 자체로 진짜 레토릭이라는 측면이 더 캐주얼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네, 계속 대담 감사하고. 레토릭에 관한 혹은 이제 어떤 그 분류가 되는 이미지의 어떤 성격에 대해 분류가 될 수 있는 뭐 정확한 단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비평가님과 자주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